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특전사란 대한민국 육군 소속의 특수작전 부대를 칭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투에 활약했던 켈로 부대를 모체로 해서 세워진 부대인데요. 유사시 6회공의 다양한 루트로 적진 깊숙하게 침투해 게릴라전, 수색, 정찰, 유인 암살 및 납치, 인질 구출, 주요 시설 폭파 등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전선이 그어져 있는 대규모 정규전에서도 이런 특수작전 부대의 위상은 높았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최근의 전장 환경은 특수작전과 비정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전사의 위상과 가치는 더 높아졌죠.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호 하나만으로도 부대의 성격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밀리터리 M은 특별한 시간으로 대한민국 특전사의 전설 전인범 장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해봅니다. 팬더님, 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옆에 특별한 분이 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인범 장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삼성 장군이신데. 제가 사실 미필자여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군에서 삼성 장군님의 아우라가 어느 정도길래요? 보통 삼성 장군이라면 네. 보통 군단장 보직을 맡으시거든요. 군단장 보직이면 뭐 작전 지역이나 임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 2개 사단 이상의 병력과 네. 군단 직할 부대까지 다 합하면은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병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장군님이셨죠.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손가락 하나로 산을 옮길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유난히 또 그리고 팬더님도 팬더님 한장님께서 작아 보이십니다. 멀어서 그런가? 멀었어. 장군님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한테는 약한 게 우리 군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장군님 하면 한미연합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좀 반칙을 했어요. 반칙이요? 어머님이 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외교관을 하셔서 제가 7살 때 네? 뉴욕에 있는 우리 유엔 대표부에 어머님이 이제 그 발령을 받으셔서 거기서 4년 반 동안 살면서 영어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방송이 4개밖에 없었어요. KBS, TBS,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AFKN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시 뉴스를 제외하고는 한국 방송을 못 보게 하시고 AFKN만 보게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을 때는 영어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하고 그때가 사실은 그 중동전 욤키프르가 일어났는데 네. 그때 그 이스라엘이 하는 작전에 너무 심취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영어로 된 거를 많이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셨다고 하네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저희가 그 장군님인 걸 이렇게 모르고 뵀으면은 네. 이렇게 군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안 들 것 같은 이렇게 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렇게 외모를 지니고 계신데 네. 혹시 군인이 안 되셨으면은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궁금해요. 정말. 이거는 위장복이고 네. 저는 하여튼 다시 태어나도 군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나 멋있는 직업이고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한국 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전인범 장군님의 이름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위관급 때는 아웅산 테러 사건, 또 보니까 영관급 때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또 장군이 거의 되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샘물배 피랍 사건, 요것도 또 전두 지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분단의 현실을 좀 고스란히 좀 나타내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1983년 10월 9일 그러니까 당시 버마, 현 미얀마죠. 네. 버마를 방문 중이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목표로 해서 북한이 자행한 테러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대통령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행했었던 17명이 사망하셨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후 뭐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이 북한이 소임이 밝혀졌고 이에 버마 정부는 그 당시에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단절해버렸고 그러니까 당시에 수행한 대부분이 행정부 고위 관료였고 테러의 목적이 우리나라 국가 수반임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진짜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라 봐도 무방했었죠. 저기 우리 신미정 아나운서는 그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보니까 1983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는 뭐 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잘 안 나가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방문지가 이제 버마하고 네. 호주,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이제 오는 거였어요. 대통령께서 그 해외 순방을 갈 때는 네. 그때는 항상 군 선임자가 그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참 의장께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네. 합참 의장이 수행을 하실 때 처음에는 혼자 가셨어요.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혼자 가시다 보니까 네. 비문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정복의 단추가 떨어지면 이 정복 단추를 꼬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하여튼 중요한 일까지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령을 한 명 데려가라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령에서 찾아봐. 그래서 중령도 뭐 그렇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러면 전중이 네가 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아. 그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이 다 느끼는 고통이지만 자기는 능력도 뛰어나서 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네. 계급과 나이에 짓눌려가지고 서열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심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워낙 어린 나이에 높은 제대에 가 있으니까 네. 완전히 애취급을 당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좋은 거는 실수를 해도 귀엽게 봐주고 아쉬운 거는 큰일을 안 맡겨서 아쉬웠는데 잘해야 본전이죠. 네. 그랬는데 저보고 사진을 잘 찍어오고 하여튼 비물 관리 잘하라. 이 두 가지 임무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웅산 묘소에 참배를 가는 건데 우리로 치면은 현충원에 가서 무명용사 거기서 참배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행사예요. 이제 사진을 이제 잘 찍으라고 임무를 받았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행사 시작 2, 3분 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그 옆에 있는 경호관 보고 네. 이제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 수행원들은 전부 차량이 있는 데에 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경호관이 아니에요. 여기 계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좀 자연스러운 걸 좀 찍어야 되겠다. 네. 옛날 그 당시만 해도 그 문화공보부에서 사진 관리를 했는데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옆에 있는 모든 장관들은 전부 차려져서 하는 그런 사진. 제가 자연스러운 걸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터리를 가지러 나가는데 네. 그 롤스로이스 차들이 들어오고 이 경호하고 그러고 저도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북한 그 공작원들도 그 대통령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에 가서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나팔수가 시간이 되니까 연습 삼아 불렀다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이 북한 공작원들도 차량도 들어오고 나팔 소리도 들리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상당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다른 건 둘째치고 저 현장에 뛰어들어서
상관이던 이기백 장군을 구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저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또 혹시 2차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선뜻 현장으로 들어가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폭파된 잔해로 뛰어들어가지고 구조할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지금 제 눈앞에도 그 폭발 장면이 보여요. 꽝 하고 이게 터지는데 그 순간에 뭐 무섭다 안 무섭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로 군인이라는 거는 나팔 소리, 네. 콧소리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중간쯤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얼굴에 피 묻은 사람, 총 빼들고 막 소리 지르는 경호원, 그다음에 화약 냄새가 나는데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확실하죠. 밑발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그 자기 인생이 확 지나간다고. 제가 얼마 안 살았으니까 지나갈 인생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 짧은 인생에 저를 격려해 줬던 사람들. 네. 그분들의 얼굴이 쫙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했던 얘기들이 지나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우리 의장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는 이제 응급처치 하여튼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26인가 그랬어요. 아이고야. 26이면은 너무 어린 나이였네요, 정말.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장군님이 하나의 교훈과 인생의 하나의 임무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제가 그 순간에도 저는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버마가 워낙 그 불안정한 나라였기 때문에 버마에 있는 어떤 그 외부 세력이 그 정부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 그러길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성 장군이 마취에 들어가면 부관이 반드시 따라갔다. 그랬더니 원래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 못 한다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가니까 뭐 거기서 다리 절단하는 사람 뭐 아비 규환이죠. 별걸 다 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수술을 참여하고 했었는데 수술을 9시간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온 몸을 붕대로 감고 요 입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인기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귀에다가 전중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무사하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행기로 귀국길에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계시더니만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자기는 얼만큼 다쳤냐라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 상관이 안부 임무죠 일종의.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밥 먹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이거는 저한테 큰 귀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26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리더란 이런 것이구나. 상관의 안위를 걱정하고 또 부하직원의 또 건강과 그냥 일상을 걱정하는 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관급에서 영관급이 되셨잖아요. 계급은 더 올라간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위험한 곳으로 또 옮기셨더라고요. 그야말로 전쟁터의 한가운데 이라크 자이툰 부대로 가셨는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있는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전제가. 한복판 이라크 자이툰 부대로 옮기신 건데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 이라크로 가라. 발령이 딱 났을 때
저라면은 가야 됩니까? 사표 쓰지 않을까요? 가야 됩니까? 안 갈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연대장을 마치고 이제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라크에 가겠냐고. 제가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등병도 아닌데 가겠다 안 가겠다 소리 안 하겠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라. 절차라는 게 자기 지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원서를 안 쓰려고 그랬어요. 안 가시려고. 제가 되게 잘 포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축하드린다고. 가시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화를 좀 냈죠. 그랬더니 지난번 통화한 걸로 가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자이툰 부대로 저는 간 게 아니라 그 바그다드로 갔어요. 그래서 바그다드의 다국적 군사령부에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전략 무슨 저 과장인가 뭘로 간다고 그래서 뭐 그럴싸하잖아요. 전략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있어. 하여튼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선거 지원 과장을 하라는 거예요. 웬걸 가서 보니까 이라크에서 58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free and fair election을 실시하는 주무 과장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바그다드 MNF 사령부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후세인이 그 바그다드에 있던 궁을 이제 점령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한 3,500명 가량이 근무를 했어요. 그 중에서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있고 이제 군인들도 있고 해서 규모가 꽤 컸죠. 아니 그러면 우리 뉴스에 나오는 후세인 궁 안에서 생활하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후세인 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 이게 메인 궁 안에 이제 있었어요. 한쪽 끝에. 한쪽 끝에. 오. 그 저희 그 첩보에 따르면 그 MNF 내에서 그 어지간한 그 제너럴보다 그 더 영향력이 컸던 게 그 커널 전 예?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라크 현지 직원들도 이 장군집만 딱 지나갔다 하면 이 바닷물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뭐 양옆으로 도요를 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장군님이 지나가면 이렇게 쫙 도열. 야. 제가 갈 때 선물을 많이 가져갔어요. 뭐 손목시계, 뭐 3만 원짜리 손목시계도 가져가고 무슨 뭐 비싼 선물일수록 그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줬어요.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현금을 많이 줬어요. 달러로. 네, 뭐한 200불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뭐 5천 원짜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주니까 좀 지나니까 그 복도 청소를 하거나 배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이라크 사람들이거나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주면 이게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 걸레 칠을 할 때 어떤 때는 그 영국군 원스타가 지나가면 일부러라도 못 본 척하고 탁 해서 그 걸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나가면 이거를 탁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군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상하다. 저 한국군 대령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저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키가 작은데 등치가 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호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저놈아들은 저거 뭐하는 이런 그 이라크 분위기를 현지 마련했어요. 분들한테 소문이 난 거죠. 미스터 존. 장군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이 바그다드 후세인 궁이었었고 장차관들 같이 생활을 같이 하셨다 그러면 그 군대가 전부 다 그린존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셨던 거였습니까? 그린존이 뭡니까? 그 바그다드를 구분을 해서 그 안에다가 12m인가 되는 시멘트 벽을 쳤어요. 그리고는 통로를 한 2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안전지대처럼 했는데 그런 직접적인 테러에 대해서는 안전지역이었는지 모르지만 커다란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낮에는 별다른 공격이 없었는데 초저녁이 되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하여튼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그린존이긴 한데 뭐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네요. 그러다가 한 10시쯤 되면 이제 항공기가
착륙을 하면 네. 그때 이제 가끔씩 박격포탄도 날라오고 로켓탄도 날라오고 하는 데가 그린존이에요. 그 안에서도 그러면 수시로 그 안에서도 그 수색이나 검색 같은 활동은 많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암만 해도 그 민간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혹시 총이나 뭐 이런 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뭐 난사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계속 다니면서 불신 검문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휘통제실 사무실 안에 뭐 캐비넷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뭐 방탄조끼도 있고 뭐 총도 준비돼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다국적군 무기가 싹 다 있으면은 나갈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싹 들고 챙겨 입고 그냥 쓱 나가면 되는 건가요? 3,500명짜리 그 다국정 군이면은 모든 무기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투병들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개인 경호 회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하여튼 장비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 자기 돈으로 사오기 때문에 네. 하여간 무전이라든지 방탄조끼, 총 이런 건 제일 좋았고 저 같은 이제 참모장교들은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에 창고 아닌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판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가면 총기가 쫙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K5 권총을 하나 받아서 이제 갖고 있었고 그것만 갖고 밖에 나가는 거는 그거는 불안해서 못 가니까 그 안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수류탄만 없어요. 총들 뭐 AK 주로 M4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다음에 권총류 쭉 있고 그러면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해서 실탄 꽂고 나가서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야 총이나 좀 쏘고 가자 그러면 아무도 없죠. 그러고 갈기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라크의 커널전이 그린존의 민원 해결사였다 이렇게 또 제가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라크 사람들이 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얘기하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밤에 검문 검색을 하는데 네. 무작위로 그 민간인 집을 습격을 그러니까 검문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가족 명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딸. 근데 방문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라크에 좀 높으신 분들이 네. 이제 차관들이 이렇게 계시면은 자기가 그래도 차관인데 미군 일병 상병이 막 문을 두들고 그것도 밤 11시쯤에 네. 그래가지고 개를 끌고 막 들어오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뭐 그런 편의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저한테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좀 더 빨리 해결을 해주니까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뭐 이라크의 전방장님이셨네요. 단장님. 민원 해결사. 그러네요.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잘해요. 일 참 네. 잘하죠. 그랬던 것 같네요. 이런 장군님께서 네. 이라크에서 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이라크 선거를 관리 감독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통 막 아이디 터지고 폭탄이 막 파편이 날아다닌 그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그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소가 네. 5,800개예요. 아이고야.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 곳이. 그러면 그 5,800개 소에 우리로 치면은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거 관리하고 하는 거는 유엔에서 해요. 그러면 이 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 안전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제 그 군인들의 역할인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800개의 그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그 사무소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그 투표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가림막, 그렇죠. 가림막, 그다음에 도장, 네. 잉크, 하다못해 투표 용지. 네. 이 모든 게 이라크 내에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주로 카나다에서 만들어 가지고
747 같이 큰 비행기 열 몇 대로 이라크에 도착을 들어와야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먼 곳은 다른 비행기로 실어서 보내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트럭 칸보이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네. 거기에 경비를 서줘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온라인 뱅킹이 없으니까 없죠. 현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뭐 600만 불, 800만 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150만 불을 더블백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더플백. 네. 거기에 한 150만 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저하고 몇 명이 총 들고 몇 군데 이렇게 떨궈주고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한 4명에서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알면 한 30명이 총 들고 거기는 총이 많으니까 그렇죠. 습격하면 꼼짝없이 죽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또 이게 끝이 아닌 게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표용지가 그림이었대요. 근데 이게 근데 또 그 그림, 그 투표용지 때문에 또 스타가 됐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투표용지가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네. 우리로 치면 재헌 국회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라크의 헌법을 만들어야 뭐 대통령제로 할 건지 내각제로 할 건지 뭐 이런 걸 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 내에 이제 이분들이 글씨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네, 투표용지가 이라크 아랍어로도 돼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림으로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정당이 그때 대표되는 그 기관이나 정당이 200몇 개였어요. 한 25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용지가 이렇게 컸어요. 그게 끝나고 났는데 어느 날 아까 얘기했던 호주 네. 해군 소령이 위에서 그 투표용지를 좀 확보해달라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 기념품으로들 기념품으로.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네. 높으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내가 가볼게. 그래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원래는 한 10장, 20장 이렇게 달라는 거였는데 네. 제가 가가지고 이게 좀 필요하다. 근데 옛날에 이제 다른 데서도 그런 선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베이에 팔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투표용지를 갖다가 자기가 그 아이들이 있는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보내서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아마 자랑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구해달라 그래서 투표용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장이나 필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000장만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2장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뭐에 쓰려고 1000장이 필요하냐?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 병사들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장씩 주려고 그런다. 그걸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는 서너 장 달라고 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얘기 잘해서 20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지금 제 서랍에 있고 네. 2장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여기 5장을 갖고 왔으니까 쓰십시오. 그랬더니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고마워하고 몸을 비비고 오더라고요. 그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 미군, 영국군 무슨 이런 나라들 대령들, 중령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투표용지 아까 10장 더 있는 네. 한 장만 주면 안 되겠냐는 그 식으로 소문이 났구나 그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하. 번호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는 재수없다. 2장 가져가라.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잘 갖다 써라. 그거 혹시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게 제가 그렇잖아도 오늘 여기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사 가면서 못 찾았어요. 아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이베이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입에 올라간 게. 아쉽습니다. 진짜 아까 한 장만 달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진짜 하나 있었으면 참 좋을 거였는데.
그 척박한 이라크라는 머나먼 땅에서 한국의 정과 그리고 이런 센스 넘치는 민원의 결사?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선 또 한국인을 구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제는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 명이 가지리 지역에서 모집을 납치된 것으로 의료 당국은 즉각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태 긴밀히 연락하며 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이 사건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된 사건. 억류 도중에 우리 국민 2명이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은 순차적으로 풀려나서 42일 만인 8월 30일 날 모두 석방됐던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2007년이고요. 2007년이면 이라크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 한 2년, 3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곳으로 왜 또 가신 걸까요? 명령에 따라서 군인이구나. 네. 근데 또 여기서는 또 이번에 또 인맥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군님을 파병 잘했네. 어쩔 수 없이 쟤 아니면 안 됐네. 결과적으로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갑자기 이제 가라고 하니까 도착을 했는데 일단 먹고 자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송 수단이 필요하고 총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조끼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미 가 있던 우리 한국군 부대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그 ISAF라고 이제 거기에 그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휘 통제실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이 숙식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걸 해주고 싶어도 규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휘 통제실이라는 데는 그 통제 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는 무슨 빈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가 사건 발생 3일 만에 들어갔는데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런 협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도착하니까 저를 맞이한 게 이제 우리 한국군 소령 2명이 소령 1명하고 대위 1명이 저를 이제 저희들을 맞이했는데 협조가 지금 잘 안 돼서 난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휘 통제실 구경이라도 하려고 가는데 제가 그 미국 그 육군 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서 같이 다니던 그 독일군 대령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스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 지휘 통제 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나 이만저만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다는 건 들었는데 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하호호 하고 있다가 들어갔더니 저보고 저기 세 자리 너희가 쓰고 그러니까 자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화기, 인터넷 이거를 이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이제 클레임을 걸면 걸리는 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거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인심을 잃지 않고 있어가지고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머나먼 땅에서 덴마크 친구, 독일과 동기 다 만나서 정말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 사실 그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하루하루가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미국 군인과 또는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몇 나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구역에도 제가 그냥 들어가서 저 국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고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변에 그 큰 화면들이 있어가지고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영상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 위성 사진 제가 한국에서 미군들하고 이거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 위성 사진 같은 거는 그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잘 제공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좀 규정을 어겼다고 그래서 좀 처벌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고맙게 우리한테 해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규정도 규정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미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근데 이 구출 작전이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외교적으로도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군사 라인으로도 뭔가 작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좀 어땠나요? 세월이 이제 이게 빨리 결말이 안 나니까 네. 본국에서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군사 작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는 협조단으로 갔지만 네. 뭐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죠. 뭐 특전사에서 그 현지의 조정관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보고 이제 일단 통제를 해서 구출 작전을 계획을 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 어려웠겠죠. 네, 근데 협상은 이제 좀 순탄했나요? 협상은 뭐 순탄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뭐 약속도 잘 안 지켜지고 뭐 만나는 시간에 안 나타나기도 하고 뭐 수시로 변하니까. 근데 이 구출 작전을 우리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를 한다. 그 ISAF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고 설득하는 문제. 그렇죠. 우리가 주도한다는 건 우리가 지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독립 가옥은 네.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 그래서 하나의 요새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벽이 2m 되는 외부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집 자체가 한 뭐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한 400~500평 되는 그런 데에 2m 되는 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스턴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섬광탄이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넋을 나가게 하는 걸 쓰는데 우리가 그걸 쓰면은 그 바닥에 이게 밀가루 같은 그 저 먼지가 있어가지고 터지는구나. 먼지가. 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휘해야 된다고 설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을 차고 들어가서 손들어 했을 때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런 걸 또 구분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한국군이 반드시 주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출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자폭들을 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말 그대로 위기일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얼마나 디테일한 협상의 면면들이 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네. 전인범이란 이름을 각인시킨 키워드가 병장에게 격리하는 사단장. 아.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잘 아실 테지만 이 장군에게 격려받는 게 이게 사실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올바른 사단장이란 무엇인가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 중에 하나가 네. 신병을 잘 훈련시켜서 이하 부대에 내려주는 게 그게 저의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병들이 사실 저도 장교 생활을 했지만 보충대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훈련소도 가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백이보충대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구나. 이렇게 첫 식사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밤잠을 자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부대로 와요. 그래서 저도 버스를 타고 이 밖에 창밖을 내다봤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나 이런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교대로 딱 들어오는데 신교대 들어올 때 어떤 간판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한날 1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한날 1시에 제대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역할 때 사단으로 신병교육대 자기네가 군 생활을 시작했던 곳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환송식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8시에 집합하라 그러면 사실 자대에서 6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께 오고. 그렇죠. 그러면 7시 반이면 벌써 왁작지껄 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연병장에 한 200~300명이 오는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바글바글. 그리고 뭐 그 한 20개월, 23개월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 보면서 그냥 야 뭐 준하나 뭐 성수야 너 아직도 살아있었냐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좋은 이런 상태에서 이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뭐 배웠느냐 그러면 삽질하는 거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거 배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야 결국은 참는 거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여간 여기서 참는 거를 좀 잘 참아라.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때가 되고 하면은 반드시 남자들은 모이면 군생활 얘기를 한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나면 야 너희 말 다 끝났냐? 하고 너희들은 나는 제대할 때 장군한테 격려받고 제대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격려를 해주면 이 친구들이 순간 당황을 해요. 그럼 제가 이거 받아야 이걸 내릴 거 아니야? 그제서야 이제 이기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고 우양우 해서 고향 앞으로 가 하면은 요 얘기를 하는 그 사이에 신병 교육되니까 들어온 지 한 2주 된 신병들이 도요를 해요. 뭐 플랜카드.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 군가가 풀려 퍼지고 그러면은 이제 신병들 입장에서도 아 나도 20개월 있으면 저 아저씨들처럼 전역을 할 수 있겠구나 희망도 되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제대가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격려를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그렇죠. 아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 네. 그리고 진짜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훈련이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내무 생활이라는 그 생활이 그 힘든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견뎌내고 해서 전역을 한 이 사람들한테 정말 고맙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에 그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격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하실 때 부무장 도입과 강학 장비를 허용하셨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혹시 이라크 파병제에서 그 캐비넷을 열어본 게 그게 좀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특전사라는 그 부대는 고립무원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부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놈들이 반도 살아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놈들이 살아있을 때 좋은 음식도 좀 먹이고 지네들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좀 오래 시간도 보낼 수 있게 하고 또 혹시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좋은 장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하여간 그래서 바빴습니다. 장비를 잘 챙겨줘야겠다. 바빴어요. 바빴는데 어느 날 어떤 부대에 가니까 총을 이렇게 해서 뭐 그 부수기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총의 성능을 훨씬 향상을 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조달 체계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특전사령관 정도 되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지만 참모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참모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비인가 장비라서 안 된다. 이거 저 상급부대 검열 받으면 이거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에 측정할 때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 그리고 들어오는 장비가 그 기준이 없기 비인가니까 기준이 없어요. 비인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 장비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쓰는 것을 이거는 허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밀스펙 거기에 드는 거 그다음에 그 측정할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뭐 이런 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이 저가 그런 거를 허용하고 거기에 따른 뭐 논쟁이 생기고 해서 시초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사실 한미동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는 동성훈장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어떤 훈장인가요? 그 미국의 명예훈장은 이제 네.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은성훈장이 있고 그다음에 동성훈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투 중에 받으면 은성무공, 동성무공인데 저는 무공훈장은 아니고 제가 그 이라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동성훈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공로를 인정받으신 셈이죠. 장군님은 이 한미동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역한 지 4년이 됐는데 미 육군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미 육군을 사랑하면은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1년 회비가 7불인가 그랬는데 네. 그 7불을 보낼 방법이 없어서 제가 참 어머니한테 들르고 해가지고 보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역하고 나서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고 1년에 2번 있는 컨벤션을 충실하게 다녀서 금년 2020년 2월부로 해서 미 육군협회 한국 지부의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금년도 9월 달에 미 공군협회에서 저보고 그 한국 지부가 미그 앨리 지부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부의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지부 회장한테 야 공군에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해줘도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 육군하고 미 공군의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 지부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까지 하시면 안 될까? 해군은 제가 보기엔 좀 벅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더 진실되게 하려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이에요. 그건 철저하고 냉혹한 겁니다. 그러나 미군들도 보면 명령받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네들한테는 우리가 손님으로서 우리가 호스트로서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을 대하듯이 또 이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너럴 전님께서는 예, 인생에서 영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장군님께서는 이 한미동맹 또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한국군의 영어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그게 말이 통해야 이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어라는 게 단순히 뭐 한미동맹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자료를 저희가 그 배우기 위해서도 영어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영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 부산물이 한국과 미국 간에 좀 더 많은 이해가 증진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안전한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라벨로? 이거 뭐죠? 시비스 스페이스 파라벨럼이라고 돼 있는데 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 자신이 이제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는 저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정신력입니다. 그 옛날에는 절대 명령에 복종하고 자기 상관에 충성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정신 전력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비가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의 아주 좋은 장비도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장비, 그 양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여튼 해서 장비가 좀 잘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훈련, 안전한 훈련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축구가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골프도 체력 단련이 아니고 오로지 서킷 트레이닝만이 체력 단련이에요. 군대 들어와서 몸이 튼튼해져서 나가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체력, 그다음에 리더십. 요즘 리더십 때문에 제가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그 계급 높은 사람들이 이제는 청소 도구 들고 바켓스 들고 하는 게 그게 솔선수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부대에 가니까 부대가 청소가 안 돼 있고 병사들한테 청소를 시키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좋지 못한 리더십이다. 상사나 대위나 중령이나 대령이 자기가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대령이 청소를 하면 중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소령이 가만히 있고 대위가 가만히 있고 상사가 가만히 있고 병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인드 세트를 옛날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야 저거 좀 주워, 야 저거 좀 닦아 이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닦고 줍고 하면 여기서 보고 내가 참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딱 보면 했으니까 휴가.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던 애는 수고했어. 네오반에 혼자 남아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군대가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미래 세대들이 지금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시국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이해가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또 지금 요즘 상황이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포기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그래서 포기하는 거는 옵션이 돼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3번은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일수록 저 말은 뻥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는 믿는 사람한테만 오니까 제 말을 좀 믿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군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밤도 셀 수 있습니다. 진짜 막 몇 시간 녹화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밀리터리 M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군인들이 이 프로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장군님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그래도 조금은 따뜻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렵게 모신 만큼 또 특별하게 인사를 같이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M 만드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밀리터리 M이니까 M입니다. M 이렇게 M. 오케이. M.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네, 저희가 지난 7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계절도 바뀌고 꽤 많은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뭐 팬더님 원장님은 그동안 함께하면서 어떠셨나요? 아 정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많이 힘들었고 정말 뭐 하지만 보람차고 뜻깊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힘든 건 힘든 거였는데 나름 즐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녹화 뜨는 이 시간이 참 즐거웠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뭐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무엇보다 분명한 거는 저는 밀떡의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사실이죠. 밀떡? 정말 밀떡. 이게 다 뭐 두 분의 덕분이고 밀리터리 M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밀떡 하나는 잘 키웠다. 어우, 잘 키운 밀떡 하나 열군이 부럽지 않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팍 들어가네요.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로 저희 밀리터리 M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프로그램이 끝나도 저희의 밀떡 양성 프로젝트는 쭉 이어집니다. CBS 박캠 아라벨롬 이야, 파라블룸이 나온다 이렇게.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밀리터리 덕후인 밀떡님들을 위한 밀리터리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첫 시간. 안녕하십니까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팬더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신미정 아나운서가 포안에 들어갔습니다. 때린 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청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터뜨려야 된다. 이게 자꾸 이렇게 돌면서. 아니 이걸 걸려면은 그걸 사용한 사람한테 법을 줘야지. 밀리터리 이 밀리터리 M. 밀리터리 M.